딩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결혼하고 아이를 한 명 정도 낳을 생각이었는데 부부 둘 다 육아휴직 되는 직종도 아니고 맞벌이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렇다고 아이 봐주실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딩크로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아이를 그렇게까지 두 분 다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딩크도 사실 너무 좋죠. 요즘 사실 아이들 이제 낳게 되면 확실히 저도 이제 낳고 키워보니까 예전 그 전과는 되게 다르거든요. 좀 이제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어서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 안 되는 직종이고 맞벌이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데 부모님도 못 봐주시면 육아휴직이 안 되니까 한 분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셔야 할 테고 맞벌이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시는 정도면 이제 한 명이 벌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소비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 전보다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. 그럼 물론 이제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행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불편해지는 게 이제 너무 크면 그 아이가 주는 행복감으로 그게 커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, 사실. 그냥 낳고 어떻게든 되겠지.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되긴 될 텐데 너무 이제 힘들게 되는 거고. 주변에 혹시 이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계시면 조언도 좀 구해보시고. 16개월 아기 폐렴이래요. 직장 다닌 지 이제 한 달 반 되어 가는데 입원할 수 있나 해서 친정 부모님께 도움 바라게 되네요. 죄송하지만 아기 키우면서 일하기 쉽지 않네요. 아이고 그러시구나. 네, 빨리 잘 치료받고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진짜로 아기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게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유자 씨가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주 1, 2회 정도만 출근을 하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둘 다 회사를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만약에 부모님 도움이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다? 그러면은 진짜 힘들고 만약에 회사도 이제 아이 때문에 뭔가 휴가를 쓰거나 반차를 쓰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막 눈치 주고 이런 회사다. 그러면은 진짜로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어린이집 맡기고 일하면 되겠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가 이제 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 등원이 안 되거든요. 아니면 막 장염 같은 거 걸리면은 등원을 못 해요. 집에서 돌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하루 정도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열이 만약에 2, 3일 지속된다. 아니면 장염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리면 한 2, 3일 이상은 가거든요. 그럼 그동안에 어린이집 못 보내니까 집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 그런다. 그러면 사실 괜찮지. 근데 1년에 한두 번이 아닐 수 있거든. 훨씬 자주 그러니까.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렇게 아파버리는데 휴가를 한 달에 한 번씩 2, 3일씩 쓸 수 있나? 사실 힘들거든요. 왜냐면은 보통 직장인들 뭐 1년에 연차 15일 뭐 이 정도인데 뭐 매달 뭐 2-3개씩 3개씩 쓴다고 쳐도 사실 5달 하면 끝나잖아요. 물론 이제 회사 규정상 아이가 아플 때 휴가를 이제 무급으로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이가 아플 때 좀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맞벌이가 진짜 많이 힘들지. 그런 거를 아기 낳기 전에는 몰랐어요. 그냥 어린이집 가고 일하고 이러면 되겠지? 라고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지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. 예를 들면은 보통 회사가 뭐 9시 출근,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둘 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둘 다 막 회사가 편도 1시간이야. 그러면은 못해도 집에서 8시에 나가야 되고 6시 칼퇴를 해도 7시 넘어서 집에 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아침에 8시 전에 맡기고 부랴부랴 출근해서 또 칼퇴를 하고 집에 와도 7시니까 막 7시까지 애를 맡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뭐 한 1년 정도 한 애기 돌쯤 됐을 때 어린이집 맡기고 일하면 되는 거겠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 정도 된 아기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맡긴다는 게 생각보다 일단 내 스스로 부모로서 그 심리적인 장벽이 엄청 크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안 하는 데들도 또 있고 예를 들면 연장반 같은 거를 잘 안 하거나 그런 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매일 칼퇴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 회사에서
물론 가능한 회사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. 물론 부부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날을 정해가지고 최대한 칼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, 그러다 갑자기 예를 들면은 오늘은 남편이 하원을 하기로 한 날인데 갑자기 진짜 도저히 퇴근할 수 없는 막 그런 뭔가 이제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. 회사 다니다 보면 아내는 남편이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연락을 하지. 나 오늘 이래 해가지고 도저히 퇴근 못할 것 같은데 하원 좀 해줄래? 하면 이제 아내도 빠듯한데 어떻게 막 낮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하원을 할 수는 있는데 막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일을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남편의 상황을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에서 이제 짜증이 나죠.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니네 회사는 왜 그래?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남편한테 이제 뭐라고 하거나, 아니 반대의 경우라면 뭐 아내한테 뭐라고 하거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고, 너는 그것도 하나 네가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이제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이게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 하다 보면 이제 싸우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하는 부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되게 다양한 일들로 싸우게 되는, 제가 말한 거 정말 극히 일부일 거고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고, 맞벌이를 하지만 이제 근무 형태가 직장인과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사업하거나 뭐 한쪽이 프리랜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요즘에 되게 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을 갖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지. 이제 너무 많고, 예전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육아휴직도 되게 이제 눈치를 안 줬었고, 복직도 그래도 하기 되게 이제 괜찮은 회사였거든요. 근데도 동료 여자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결국에 복직을 못 하더라고. 아니면 복직을 했다가 좀 지나가지고 안 보여서 건너 물어보면 다시 퇴사했대. 예전에 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왜 했을까? 맞벌이 요즘 상황이면 해야 되지 않나? 혼자 외벌이로 이게 감당이 되나? 어떻게든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. 뭔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이 있었겠구나.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부부 중에 한 명의 이제 소득이 월등히 높아서, 예를 들면 외벌이로도 충분히 생활할 만큼의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서 한 명이 이제 일을 하고 한 명이 육아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좋지만, 사실 그 정도까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퍼센트로 따지면 많지 않으니까. 예를 들면 한 명이 뭐 무슨 실수령액으로 한 달에 뭐 한 7,800씩 가져와. 그러면은 사실 외벌이를 하는 거가 아무래도 조금 덜 부담스럽죠. 근데 예를 들면 한 3,400 정도 버는데 외벌이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이제 아끼고 하면은 생활은 충분히 되겠지만은 그 뒤가 사실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지. 돈을 저축을 많이 한다던가 노후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한다던가 이게 이제 사실 되게 힘들지. 돈이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저도 애 낳았죠.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. 뭐 그렇긴 한데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이제 시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래서 돈은 많으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좋지. 저희도 만약에 둘 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다. 그러면 둘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. 못했을 것 같아.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고 처가댁 어른들은 이제 광주에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일에 뭔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급하게 막 어린이집 데려가서 하원을 해야 된다든지, 아니면 열이 갑자기 막 많이 나고 이러면은 바로 튀어가야 되거든요. 가서 애기 데리고 와야 되니까. 이제 그런 정도 도움은 이제 받기가 힘든 거죠. 주말에 물론 좀 이제 도움을 빌릴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냥 둘째는 좀 힘들고 하윤이 한 명 열심히 잘 키우자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. 신도시에 애 4씩 있는 집 찐 부자였어. 차도 크고.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애기 3명 데리고 이런 뭐 스타필드 같은 데 오는 부부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거든요. 그냥 애가 셋이구나 생각했을 텐데,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? 그런 생각을 좀 하지.
요즘 애 낳으면 1억 준다는 이슈가 핫한데 만약 시행한다면 둘째 낳는데 도움이 되실까요?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둘째를 낳을지 말지 그 거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. 근데 그 경계선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. 그 순서대로 좀 도움이 되겠지. 이 경계에서 뒤로 갈수록 이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1억 받고 넘어가겠지.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걸렸던 사람들이라면 다른 부분이 걸려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하고 애매해서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. 아무래도 1억이라는 돈은 이제 굉장히 큰 거니까. 한 방에 1억이면 매해 애 낳으면 연봉 1억이네요. 아니지. 지원금을 1억을 한 방에 주는 거면 연봉 1억보다 더 많은 거죠. 왜냐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 1억이 아마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690인가? 뭐 그 정도 될걸요? 그럼 그거 다 합치면 1억이 안 되니까. 저는 딸 셋입니다. 그러시구나. 대단하십니다. 아이 많은 게 그리 좋지는, 그래요?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. 이게 또 어떤 집들은 이제 애기 많아서 내가 젊을 때 좀 고생했지만 이제 조금 키워놓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, 또 어떤 분들은 3명, 뭐 4명 이렇게 되면은 뭐 다 좋은 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. 바로 지급이면 도움 될까요? 저는 돈 받으려고 애 낳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. 만약에 바로 1억 지급이면 뭔가 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. 왜냐면은 모든 부모들이 그 부모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또 그렇지는 않기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돈보다는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쵸. 그런 게 좀 있죠. 그 환경을 만들어지면 너무 좋은데, 그것보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육아휴직 필수로 쓸 수 있고 불이익 없게 해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안 하는 이상 출산율 개선이 될 것 같진 않아요. 그치. 그 육아휴직을 쓰는 거를 뭔가 모두가 이제 당연하게 쓰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가져야 되는데,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강남역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진 않잖아요. 뭐 내가 아이스크림 뭐 월드콘을 하나 먹고 있다가 다 먹고 그 껍데기를 버리지 않잖아. 당장 내가 버린다고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한다거나 바로 경찰에 잡혀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? 근데 버리지 않잖아. 당연한 거니까 그게. 이제 그런 것처럼 육아휴직 뭐 관련해서도 그런 게 돼야 되는데,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. 진짜로. 외벌이라 악착같이 아끼는데 오늘은 좀 현타가 오네요.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, 저도 오늘은 좀 우울하네요. 아이고 그러시구나. 힘내십시오. 그러게. 참 이게 세상이 분명히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, 이 돈이 참 갈수록 이 뭔가 그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,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진짜 돈 걱정, 돈 문제 이런 것들이. 이게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인데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러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아니면 육아휴직 중에 우리 회사가 없어지네? 그런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. 그럼 진짜 그거는 뭐 어디 가서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엄청 큰 대기업들이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은 좀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거나 뭐 이런 데들은 은근히 또 그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,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조금 전략을, 예전에는 어떻게든 더 벌자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덜 쓰자가 나한테는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. 이게 더 벌자는 내가 그럴 능력도 안 되기도 할 뿐더러 뭔가 좀 끝이 없달까? 끝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그리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더 벌었어. 내가 예를 들면 300 벌다가 500 벌었어. 일시적으로는 어떻게든 운이 좋아서든 뭐 상황에 내가 잘 맞았든 되는데 장기간 유지하는 건 진짜 힘든 것 같고, 이렇게 소득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그 일시적으로 늘어버린 소득에다가 내 소비를 또 맞춰버리면 나중에 그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 소비를 줄이는 건 되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. 내가 한 달에 300씩 쓰다가 다시 200 쓰고 100 쓰고 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생존의 측면에서 이 사회에서 절약은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일시적으로 올라버린 소득을 유지할 만큼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, 그리고 그걸 유지할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뭔가 자제력이랄까, 끈기랄까, 책임감이랄까, 그게 나는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소비는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. 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. 물론 소비가 갑자기 또 그렇게 한다고 확 줄진 않았지만 몇 달 정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. 어느 정도까지 내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지. 그래서 적정한 소비를 찾고 매월 들어가는 이제 고정 지출이나 변동 지출을 예전보다 많이 줄이면 그 줄어든 만큼 뭔가 일상에서 느끼는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많이 줄겠구나. 근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좀 부담감을 줄이고 살아가는 게 나는 더 행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,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막 벌려놓고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미친 듯이 잘 해내야만 하는 상황을 세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더 올라가고 1,000만 원 벌고 2,000만 원 벌고 3,000만 원 벌고 이런 거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그거를 또 스트레스도 다 깨부시고 막 올라가고 이런 데서 막 도파민이 터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, 그런 사람들이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하겠죠. 돈이 또 벌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, 그렇게 저도 하고 싶다라고 어느 순간 SNS에 내가 뭔가 세뇌가 됐는지,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고 나도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행복이 더 올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잠깐 힘든 걸 버티면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.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,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.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. 네.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삶의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유튜브 보고 책도 보고 해봤는데 오히려 좌절감만 들어서 자존감만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. 이게 내가 뭔가 목표를 너무 이제 높게 잡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, 그리고 자기 개발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, 저는 그냥 목표를 낮게 잡고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. 일단 현재로서는 결혼 생활 전후 비교해 주세요. 결혼 전에 비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좀 이제 책임감이랄까, 좀 부담감이랄까, 그런 것도 또 생긴 게 있고,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힘든 것들, 그런 것들 이제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생긴 느낌? 사회생활 이제 하다 보면 친했던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는데, 어쨌든 뭐 회사가 됐든 뭐 학교가 됐든 뭔가 이동을 하게 되잖아. 어딘가로 이직을 하거나 뭐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했던 친구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거나 내가 이사를 가거나, 그거를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한 35쯤 되니까 나한테 베프가 있나? 나한테 베프는 누구지?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딱 꼽는다면, 나만의 영혼의 단짝을 꼽는다면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나한테 있나?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도 그렇게 나를 베프라고 생각해 줄 만한 사람이 있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것 같은 거야. 적당히 친하게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1년에 못해도 한두 번씩은 보는 그런 친구나 지인들이 있지만, 뭔가 이 베프가 사실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베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울적해지더라고. 그랬는데 이제 유자 씨를 이제 사귀고 나서는, 결혼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베프가 생긴 거죠. 베프라고 부를 수 있는 나만의 그 온전한 내 편이 생긴 느낌이 드니까 그거가 되게 이제 안정감이 들더라고. 살면서 베프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.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이제 같이 멀어지게 된. 옛날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되게 감정이 애틋하고
그 사람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멀어지면서 내 마음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식어버림? 그 식어버린 내 마음이 너무 이제 아쉽다고 해야 되나?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감정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. 약간 취미 같은 것도 비슷하고, 옛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취미 생활이나 되게 좋아했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애정이 식잖아요. 그게 이제 아쉬운 거지. 근데 그걸 좋아했을 때는 지금보다 이제 과거잖아요. 그 과거에 이제 내가 그리운 건지, 그거를 좋아했던 내가 그리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덜 좋아하게 된 지금 상태가 되게 이제 아쉽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더라고. 맞아요.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배우자가 최고의 베프예요. 맞는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젊으셨을 때 많이 싸우셨지만 이제 나이 먹고 저희 아버지가 좀 철이 드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시더라고. 아우 배고프네. 저녁을 먹었는데도. 그러면은 이거만 하고 아쉽지만 마무리할게요. 다들 좋은 밤 되시고, 다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빠이빠이.